윤창중 시국 토크쇼 한반도의 새 역사를 쓰자. 2월 19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다이아몬드 호텔, 2월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캐피탈 호텔. 토크쇼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사항은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전화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북한 김정은의 형, 배다른 형이죠. 김정남의 그 참혹한 암살, 참살 소식을 접하셨죠.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김정남의 그 참살 소식을 접한 저 윤창중의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과연 그토록 잔인한 그 김정은, 그 김정은의 대항마를 태극기 진영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는가, 이것이 제 칼럼의 요지입니다. 김정남의 끔찍한 죽음까지 연출한 김정은의 끝없고 종잡을 수 없는 광란극을 다시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아버지 김정일이가 급사한 것이 2011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5년이 넘은 그 시간 동안 과연 김정은의 정치 스타일과 인성을 관찰해온 저의 그 어떤 관찰기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김정은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 잔인하다. 김정일보다 더 공격적이고, 김정일보다 더 예측 불허하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그 정치 스타일과 인성을 세 마디로 요약하면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 잔인하고 더 공격적이고 더 예측 불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숙부죠. 그 김정일은 그 김일성의 동생 그 김영주하고 처절하게 이인자 투쟁을 벌였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냥 자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김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기용한 게 아니라, 그 김일성은 자신의 동생 그 김영주가 있었습니까? 그 김영주란 사람은 모스크바 대학교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야심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자신의 그 조카 김정일과 김정일의 숙부 김영주, 그 김영주 역시 자신의 형 김일성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북한 권력 세계에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김정일과 후계자 경쟁을 아주 처절하게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 김정일이가 북한의 김일성 후계자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영주가 북한의 권력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일과 같은 그 잔인한 그 김정일이가 당연히 그 김영주를 김정은이가 형 김정남을 그 암살했던 것처럼 그 죽여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김정남이가 김정일보다 더
잔인한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는 권력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1993년 부주석으로 복귀했다가 1998년 물러나가지고 1999년부터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자기 숙부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또한 김일성은 김정일의 그 어머니,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이가 그 김정일이가 있고 그 밑에 김경애가 있죠. 그 밑에 아이를 낳다가 사망합니다. 이 평양 그 산후원에서 사망을 하는데, 사망을 하니까 그 김정숙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수상관저죠. 주석관저. 김일성 주석관저에서 그 교환양을 하던 그 김성애와 재혼해 가지고 김평일을 낳게 됩니다. 김평일을.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와 결혼한 계모 그 김정숙이, 그다음에 김정숙이가 낳은 그 김평일을 얼마나, 이복 동생 김평일을 얼마나 증오를 했겠어요. 그 김정일의 성격이. 그렇게 증오를 했지만은 자기 동생 김평일을 죽이지 않고 동국권 대사 자리를 계속 주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김평일이가 그 동국권에서 헝가리, 불가리아, 핀란드, 폴란드 대사를 지내다가 현재는 체코 대사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그 숙부 김영주도 살려주었고, 그 김영주는 지금까지 살아 있지 않습니까? 가끔 TV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이복 동생이라고 하는 그 김평일도 목숨을 유지해 줬을 뿐만 아니라 동국권 대사로 권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했던 거죠. 이에 반해 김정은은 무자비합니다.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마침내 이복형인 김정남을 참혹하게 암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모부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 그 김경희가 아버지 김정일과 어떤 관계였냐면,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기 어머니가 죽자 그 교환양하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가 여동생 김경희를 데리고서 그 평양 국민학교 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양 시내에서는 그 혁명 1세대 그 김일성이죠. 김일성과 함께 그 혁명을 했던, 그 빨치산 운동을 했던 그 빨치산 혁명 1세들 사이에서는 울음바다였다는 거예요. 그 울음바다를 아주 자주 연출했는데, 그 정도로 김정일과 여동생 김경희가 아주 참 가까운, 참 애달픈 관계였는데, 그 김경희, 자기 고모의 남편 장성택을 무참하게 처형해 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어떤 진단을 하냐면, 지금 북한의 이 김정은 왕조는 조선시대 초기 조선 왕조 때의 태조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이 바로 김정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정치 체제의 수준은 14세기 초반 태조 이성계의 조선 왕조, 그다음에 그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 바로 그 시대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롤 모델이 이방원이 아니라면 이토록 잔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자행하고 있는 그 엄청난 테러와 그 암살, 이 정치 엘리트, 정치 그 키플레이어에 대한 그 암살, 목숨까지 아주 참혹하게 없애버리는 그것은 조선 왕조의 사고방식, 조선 왕조로 돌아간 그 정치 체제 속에서는 그 권력 투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냉혹한 권력의 세계인 거죠. 바로 그 태조 이성계를 대신해 그 살인마라 할 수 있는 그 살인마 역할을 했던 태종 이방원을 김정은이가 모방하고 있다. 롤모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원은 조선의 개국을 도모하고 있는 역성혁명파, 그 역성혁명파를 그 탄핵한 정몽주를 가신 조용규를 보내가지고 선주교에서 무참하게 참살하지 않습니까?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에게 이 같은 참살 사실,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참살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성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대신을 멋대로 죽였으니 남들이 내가 모르는 일이라 하겠느냐. 내가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잔인한 것입니다. 역사는 잔인한 거예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성계는 석 달 후에 조선의 개국 시조가 될 수 있었고, 바꿔 말해서 이방원이 그런 악역을 거부하지 않는 잔인함이 없었다면 조선 개국은 무망했다고 봐야 할 것이에요. 무망했을 겁니다. 만약 김정은이가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무자비하게 살해하지 않았다면은, 그러한 무자비한 잔혹한 결단력이 없었으면 김정은이가 북한 왕조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무자비하게 잔혹한 것은 잔혹한 것이고, 북한 왕조의 정치 체제 속에서 과연 김정은이가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이러한 그 권력 투쟁과 정치 메커니즘은 우리가 아주 잘 봐야 됩니다. 만약 김정일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이성계의 심정일지도 모르겠죠. 이방원은 고륙 상쟁을 이어갔죠. 이방원은 이성계 집안에서 최초로 과거에 급제한 재원이었습니다. 물론 김정남도 해외에서, 유럽에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재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아주 그러한 두뇌가 좋은 친구인데, 그러나 태조 1년에 이성계는 이방원의 이복 동생 이방석을 세자로 채택했고, 태조가 조선 왕조를 개국하자마자 자기 후계자를 이방원, 그 본처에서 난 그 이방원이 아니라 그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개경에서, 소위 말 개경에서 얻은 부인이죠. 그걸 경처라고 하는데, 이방원은 그
이성계가 고향에서 결혼한 부인 향처라고 그러죠. 고향 향자를 써죠. 그 향처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조 1년 1392년에 이방원의 이복 동생 그 이방석을 세자로 채택했는데, 그것은 역시 그 두 번째 부인의 그 간곡한 눈물로 그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덕에 이제 이방석을 세자로 이성계가 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원은 반발했죠. 그래가지고 태조 7년에 이방원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세자 이방석과 이방번, 그리고 배후에 있던 그 세자 이방석을 옹립하는 데에 그 배후 역할을 했던 조선 건국의 설계사 정도전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고 이어서 2차 왕자의 난. 이방원은 처남 4명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정종이 재위한 지 2년 만에 왕위를 계승받는 데 성공했고, 이것을 보면은 그 잔인성, 이 크루얼, 영어로 말하면 크루얼이죠. 잔인성, 이 공격성, 이 어그레시브한 거죠. 예측 불허, 이 언프레딕터블한 거, 그 특징으로 하는 그 무자비한 어떤 무단 숙청 정치로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과 이방원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역사 속에서 어떠한 그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권좌를 쟁취하고 자신의 어깨로 짊어져야 한다, 내가 국가를 책임지겠다, 이러한 생각하는 이 국가 앞에서는 철저히 철저한 냉혈한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로부터 2005년, 2006년 각각 핵실험을 통해 이 진전된 핵 개발 노하우를 이어받아가지고 그동안 집권 5년여 만에 5차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어요. 2012년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남겨놓고 떠난 북한을 김정은은 이렇게 차질 없이 끌고 가는데 성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저 싸구려 대한민국 언론, 쓰레기 언론은 김정은이를 그저 미치광이 정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공부하지 않는 대한민국 언론의 아주 저급한 수준이에요. 대한민국 언론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도 미치광이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미치광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미치광이로 보고 있고 말이죠. 그러나 국제정치 무대, 지금 21세기 국제정치학은 이들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김정남의 참살 보도를 접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큰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 안보가 그야말로 저토록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예측 불허인 김정은의 손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에 크게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정권을 맡게 될 대통령을 과연 어떤 인물로 뽑아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 각성해야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인물이 김정은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느냐? 저토록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예측 불허인 그 김정은의 대항마를
이번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만 그 김정은에 대적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저 윤창중은 뼛속까지 우익인 대통령이 아니면 김정은의 대항마가 결코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냉혈한 김정은과 기대결에서 대적하려면 과연 어떤 이념적 사상적 기반을 갖고 있는 인물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입니까? 굳이 좌파임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안희정입니까? 중도의 가면을 쓰고 좌익의 주사파 출신의 그 발톱을 감추고 있는 안희정을 김정은의 대항마로 앉혀야겠습니까? 아니면 찌라시 볼셰비키주의자 이재명, 아니면 정말 깡통 소리 나는 안철수, 그들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김정은의 대항마로서 과연 김정은에 대적할 수 있다? 저는 천반의 말씀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들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김정은은 파죽지세로 대한민국 안보를 향해 돌격해 들어오고도 남을 인물입니다. 김정은의 능력을 굳이 제가 왜 과대평가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야당의 대권 지망생들은 근성에서부터 이념에 이르기까지 김정은과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지 오래됐습니다. 정말 한심스러워도 이 정도로 한심스럽지가 않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5년여에 걸쳐 집권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는 내공이 쌓일 대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야당 후보 한결같이 설리고 유치하고 그 안보관과 국가관을 보면은 정말 유치하고 그 참 얄팍한, 정말 공부하지 않고 마치 좌파 노릇 행세하는 그러한 강남 좌파임내 이렇게 해야만 멋져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안보관과 국가관.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에 넘겨라? 그게 문재인의 주장 아닙니까? 정말 지금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에 넘겨라?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서 핵무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북한에 가겠다? 이런 싸구려 민족주의자,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간에 그 국민의 얄팍한 국민 정서를 자극해서 표를 얻어서 정권을 참 얻겠다는 그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느냐, 되어야 하느냐, 그런 사람이 과연 김정은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느냐. 아마 김정은이가 문재인이가 그렇게 말했죠. 북한에 먼저 가겠다. 지금 웃고 있을 겁니다. 중국도 김정은을 불러가지고 무슨 정상회담 임내하는 걸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 대한민국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은 김정은을 만나러 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헛웃음이 나와요. 만약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정은에게 물어보겠죠.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른바 굴북적 대통령이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과 해외에서 투표권 행사하는 교민 여러분들, 이런 대통령을 뽑게 된다면 정말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김정은의 대항마를 과연 누구로 내세워야 할 것인지. 여러분, 반기문의 그 중도 하차 사건 보셨죠? 결정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보수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세력의 대안으로 뽑았다면 그 후보부터가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야당 대선 후보와의 격돌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하고, 대선 이후에도 김정은의 대항마로서 손색이 없는 대통령이 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과연 태극기 세력의 대안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직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탄핵 기각을 위해서 우선 무소불위의 아나무인격인 수사로 인민재판소 흉내를 내고 있는 저 박영수 특검을 타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이 나오면 우리 태극기 세력은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를 만들고 그가 대통령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몰입해야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가의 운명은 국민의 손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게 된다. 바꿔 말하면 국민이 뽑은 정치 권력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뽑는 국민이 현명해야, 바꿔 말하면 민도가 높아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2017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판가름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뼛속까지 우익인 인물이 다음 정권을 맡아야 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트럼프 당선자 시절에 한 차례 아베 총리가 뉴욕에 날아가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 차례 회담을 했어요. 이번에 정식으로 미국의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미일 공조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아베와 같은 정치 지도자를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해 물론 제가 존경심을 표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소리를 하면 대한민국 싸구려 민족주의자들이 참 저급한 언론에서는 저를 친일파니 뭐니 또 헛소리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일본이야말로 미중 관계에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지고 다시 부상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바로 대한민국이 했어야 된 건데 지금 탄핵을 당해서 이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난세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들 미국, 일본과 함께 삼각공조 체제를 복원하려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이념적 성향과 국정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 해답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 각성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과 이별하고서 중국과 러시아에 붙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대한민국 친북 친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금 문재인의 싱크탱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현명한 국민들은 정말 뼛속까지 우익인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우파 노선을 걷도록 독려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태극기 세력은 탄핵 기각을 먼저 쟁취한 뒤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탄핵 기각입니다. 그 탄핵 기각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뼛속까지 우익인 대선 후보를 골라내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하는 힘들고도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그것이 지금 태극기 세력의 숙명이라고 저 윤창중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